지금 당신의 스마트폰 화면 속 소셜미디어는 평화롭습니다. 제주도의 한 달 살기, 강원도의 전원주택 라이프, 그리고 여유로운 골프 라운딩을 즐기는 친구들의 사진이 넘쳐납니다. 당신은 그동안 열심히 일했고, 저축했고, 국민연금도 꼬박꼬박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죽을 때까지 이 품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0%에 육박합니다. OECD 회원국 중 압도적인 1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중산층조차 은퇴 후 잘못된 자산 관리로 인해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섬뜩한 경고입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유한 은퇴와 가난한 은퇴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가 단순히 저축액의 규모에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들의 경제학은 다릅니다. 그들은 무엇을 사느냐보다 무엇을 사지 않느냐에 집중합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의 노후를 잠식하는 치명적인 자산의 함정들을 파헤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평생 모은 돈을 지키기 위한 생존의 기록입니다. 첫 번째로 경계해야 할 함정은 바로 리조트 회원권과 같은 휴양시설 소유권입니다. 은퇴 후 가족들과 함께할 시간을 위해 혹은 매년 보장된 휴가를 위해 수천만 원, 많게는 억 단위의 회원권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보기에는 합리적인 투자처럼 보입니다. 매년 여행 비용을 아끼고 품격 있는 여가를 즐길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산이 아닙니다. 회계적으로는 자산으로 잡힐지 몰라도 경제적 실질은 부채에 가깝습니다. 회원권을 구매하는 순간부터 당신은 매년 인상되는 연회비와 시설 유지 보수비라는 고정 지출에 덫에 걸립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유동성 위기입니다. 급하게 현금이 필요해 회원권을 시장에 내놓았을 때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실제로 국내 회원권 거래소의 데이터를 보면 일부 명문 골프장을 제외한 대다수 콘도 및 리조트 회원권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유한 은퇴자들은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유가 주는 경직성보다 현금이 주는 유동성을 택합니다. 묶인 돈으로 1년에 며칠 쓰지도 않을 시설을 소유하는 대신 그 돈을 굴려나온 수익으로 전 세계 어디든 원하는 곳의 최고급 호텔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는 계산이 서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함정은 더욱 치명적입니다. 바로 대한민국 중장년층의 로망, 전원주택입니다. 은퇴 후 맑은 공기를 마시며 텃밭을 가꾸는 삶. 하지만 이 낭만적인 그림 뒤에는 가혹한 비용의 경제학이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당신이 경기도 외곽이나 강원도에 5억 원짜리 전원주택을 매입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취득세와 등기비용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파트와 달리 전원주택은 끊임없는 관리를 요구합니다. 잔디 관리, 보일러 수리, 외벽 보수 등 유지 비용은 매년 발생하며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더욱 빠르게 망가집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 부담은 매년 당신의 현금 흐름을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기회비용입니다. 5억 원이라는 자본이 전원주택에 묶여있을 때 발생하는 손실을 계산해 보셨습니까? 만약 이 5억 원을 연 4%에서 5%의 배당 수익을 주는 리츠, RETS나 채권, 혹은 고배당 우량주에 투자했다면 어땠을까요? 당신은 연간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1년 중 고작 한두 달 머물기 위해 5억 원을 깔고 앉아 있는 것은 매년 2,500만 원의 현금을 허공에 태워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돈이면 최고급 호텔에서 한 달 살기를 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은퇴자가 소유가 주는 심리적 만족감, 즉 내가 성공했다는 착각 때문에 이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는 지금, 환금성이 떨어지는 지방의 전원주택은 자산이 아니라 처분 곤란한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부유한 은퇴자들은 냉정합니다. 그들은 이 집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는가? 아니면 내 돈을 빼앗아 가는가를 묻습니다. 1년 중 11개월이 비어있는 집을 위해 당신의 소중한 은폐 자금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유동성이 확보되지 않은 자산은 노후 파산의 지름길입니다. 소유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현금 흐름과 유연성이 부의 척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금융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달고 당신의 계좌를 노리는 더욱 교묘하고 위험한 금융상품들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리조트 회원권이나 전원주택 같은 물리적 자산의 함정은 차라리 양반입니다. 적어도 눈에 보이고 만져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다룰 함정은 훨씬 더 교묘하고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관리해준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가장해 당신의 계좌로 침투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보험과 연금이라는 거대한 금융 카르텔입니다. 은행 창구에서 혹은 아는 설계사의 달콤한 제안 속에서 평생 월급처럼 따박따박 나오는 돈, 원금 보장의 비과세 혜택이라는 문구는 은퇴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정확히 파고듭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포장지를 뜯어보면 그 안에는 금융사의 배만 불려주는 참혹한 수수료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우선 변액연금이나 즉시연금 같은 고비용 연금 상품의 실체를 해부해 봅시다. 은퇴자들은 1억 원, 2억 원의 목돈을 이런 상품에 넣으면 당장 다음 달부터 안전하게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금융사가 절대 먼저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사업비입니다. 대한민국 보험사들이 떼어가는 사업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당신이 1억 원을 맡기면 그 돈이 전부 투자되는 것이 아닙니다. 설계사 수수료와 보험사 운영비 명목으로 5%에서 많게는 10% 이상을 선치 수수료로 떼어갑니다. 즉 당신의 투자 원금은 시작부터 9천만 원이 되는 셈입니다. 마이너스 10%의 수익률을 안고 시작하는 투자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원금 회복에만 7년에서 10년이 걸리는 이 구조는 안정적인 노후가 아니라 금융사의 안정적인 수익원일 뿐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유동성 함정입니다. 은퇴 후에는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자녀 지원 등 급전이 필요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이때 연금을 해지하려고 하면 막대한 해지 공제액 때문에 원금의 상당 부분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것은 내 돈을 내가 쓰는데 벌금을 내야 하는 금융 감옥이나 다름없습니다. 다음으로 경계해야 할 것은 종신보험의 변질된 판매 관행입니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종신보험을 마치 고금리 저축성 보험이나 비과세 연금인 것처럼 포장하여 50대, 60대 은퇴자들에게 판매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기만입니다. 종신보험은 말 그대로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주목적인 보장성 상품입니다. 당신이 매달 내는 수십, 수백만 원의 보험료 중 상당 부분은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로 사라집니다. 저축 기능은 부차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20대나 30대 가장이 조기 사망 위험에 대비해 가입한다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자녀들이 다 성장하고 은퇴를 앞둘 시점에 비싼 보험료를 내고 사망보험금을 준비하는 것이 과연 경제적으로 타당한 선택일까요?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은퇴자금 3억 원을 들고 은행을 찾은 60대 은퇴자가 있었습니다. 직원은 은행 이자보다 높고 비과세 혜택이 있다며 종신보험 가입을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간과한 것은 시간이라는 변수였습니다. 종신보험의 해지환급금이 원금을 넘어서려면 최소 10년, 길게는 20년 이상이 걸립니다. 60세에 가입해서 80세가 되어서야 겨우 원금 본전이 되는 상품이 과연 노후자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작 돈이 가장 필요한 60대와 70대 구간에 이 자금은 비싼 보험료와 해지 위약금이라는 족쇄에 묶여 아무런 유동성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비용입니다. 부자들의 셈법은 명확합니다. 그들은 보험과 투자를 철저히 분리합니다. 보험은 순수하게 위험보장 목적으로 최소한의 비용, 즉 소멸성 정기보험이나 실손보험으로 해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차액은 주식, 채권, ETF 등 실제 자산 증식이 가능한 곳에 투자하여 복리효과를 누립니다. 보장도 받고 저축도 된다는 말은 보장도 부실하고 수익률도 엉망이다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복잡한 상품 구조는 고객을 위한 것이 아니라 판매자가 수수료를 숨기기 위한 장치일 가능성이 큽니다.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상품에 당신의 피 같은 노후 자금을 맡기지 마십시오. 단순함이 곧 수익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많은 은폐자가 부동산 불패 신화에 취해 평생 모은 돈을 건물주가 되는 꿈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소위 월세 받는 삶이라 불리는 수익형 부동산이 어떻게 은폐자를 지옥으로 몰아넣는지 그 차가운 숫자의 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많은 직장인과 은퇴 예정자들의 신앙과도 같은 목표입니다.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세,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땅값,
이것이야말로 은퇴 후의 삶을 지탱해줄 완벽한 동화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부동산 불패 신화 뒤에는 감당하기 힘든 노동의 현실과 수익률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퇴직금과 평생 모은 돈, 거기에 대출까지 끌어모아 상가주택이나 오피스텔 혹은 꼬마 빌딩을 매입합니다. 꿈꾸던 그림은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며 통장에 찍히는 입금 알림을 확인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합니다. 임대업은 불로소득이 아닙니다. 그것은 24시간 대기해야 하는 가혹한 서비스업이자 시설관리업입니다. 새벽 3시에 걸려오는 누수 신고 전화, 월세를 밀리는 세입자와의 감정 싸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공실의 공포는 은폐자의 정신건강을 갉아먹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 주요 상권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여전히 8%부터 10%까지를 상회합니다. 한번 공실이 발생하면 단순히 수입이 0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관리비와 대출이자라는 마이너스 현금 흐름을 견뎌야 합니다. 수익률 계산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서울 외곽에 10억 원짜리 상가를 대출 4억 원을 끼고 매입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표면적인 월세 수익률이 연 4%라고 해도 실제 손에 쥐는 돈은 다릅니다. 취득세, 중개수수료는 차치하더라도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박탈로 인한 지역가입자 전환보험료 폭탄, 그리고 4%에서 5%대에 육박하는 대출이자를 제하고 나면 실제 수익률은 1%에서 2%대로 곤두박질 칩니다. 심지어 건물의 감가상각과 유지보수 비용까지 고려하면 정기예금 이자만도 못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10억 원이라는 거대 자본이 묶여 유동성을 잃은 채 스트레스만 유발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부유한 은퇴자들은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얻는 과시적 만족감보다 자산의 실질 수익률과 관리의 편의성을 철저히 따집니다. 그들은 묻습니다. 내가 건물을 소유하는 것인가? 건물이 나를 소유하는 것인가? 부동산의 늪을 피했다 해도 다음 골목에는 더 교묘한 금융의 덫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고수익 채권과 파생결합 상품 ELS, DLS입니다. 은퇴자들은 현금 흐름에 목마릅니다. 시중은행의 3%대 예금금리로는 생활비가 빠듯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증권사나 은행 창구 직원이 제시하는 연 7%부터 8%까지 수익 추구, 중위험 중수익이라는 문구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금융시장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금리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원금을 떼일 확률이 높다는 시장의 경고입니다. 특히 한국 은퇴자들을 울린 이 LS 사태를 보십시오. 특정 지수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약정된 수익을 주지만 그 선을 넘는 순간 원금의 50% 이상이 날아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상품들의 약관은 금융 전문가조차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녹인 구간, 조기 상환 조건 같은 난해한 용어들은 리스크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됩니다. 금융사의 판매 직원은 수수료를 챙기지만 시장이 폭락했을 때 그 손실은 오롯이 당신의 몫입니다. 여기 부유한 은폐자들이 지키는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친구에게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 즉 2분 안에 설명할 수 없는 상품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 복잡함은 금융사가 수수료를 숨기기 위한 가장 좋은 은신처입니다. 브라질 국채, 하이브리드 채권, 사모펀드 등 이름만 화려한 상품들은 결국 당신의 이해 부족을 담보로 누군가의 배를 불리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곳에 돈을 넣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진짜 부자들은 배박을 노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루하고 단순한 투자를 지향합니다. 인덱스 펀드나 우량 채권처럼 비용이 저렴하고 구조가 투명한 자산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은퇴자가 전문가에게 맡기면 알아서 불려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또 다른 덫에 걸려듭니다. 바로 액티브 펀드라는 이름의 값비싼 수수료 함정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왜 비싼 수수료를 내고 전문가에게 돈을 맡길수록 당신의 계좌가 더 가난해지는지, 그리고 진짜 부자들은 어떤 지루한 방식으로 자산을 증식시키는지 그 마지막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